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내용은 바로 전기화학입니다. 우리 화학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서의 이 전기화학은요, 말 그대로 전기에 관련된 화학만 다루게 됩니다. 일반 화학 반응식뿐만이 아니라 이 전기에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만 조금 집중해서 보신다면은 쉽게 화학을 모르시던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관찰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올 때는 내가 봤던 거네 라고 한번 경험을 떠올려 보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분명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자, 바로 거두절미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전기화학 및 분해인데요. 자, 우리 전기화학의 기초를 배울 때 이 전해질과 비전해질 그리고 전기 분해를 꼭 꼽아야 되는데, 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은 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리되는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면 이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액이 이온이 녹아있는 것이 수용액인데, 자, 이 수용액에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 이것은 전해질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이거는 비전해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 좀 어렵게 적혀 있지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수용액에 전류가 흐르면 전기가 통하면 전해질, 전기가 통하지 않으면 비전해질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전기 분해라고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제 이 전기 분해를 이용한 여러 공업들도 같이 보게 될 것인데요. 자, 전기 분해라고 하는 것은 전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자, 전류에 의해 전극에서 전해질 용액이 화학 반응과 물질의 분해를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말은 무엇이냐? 결국에 이 고전압을 가해서 우리 전자를 잃고 얻는 과정을, 전자를 잃는 것은 산화라고 부르게 되고요. 전자를 얻는 것은, 원소 기준으로 전자를 얻는 것은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압을 가해서 산화와 환원 반응을 이끌어내어서 분해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전기분해다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분해, 우리가 이 전기분해의 종류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내용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패러데이의 법칙이에요. 패러데이의 법칙. 여러분, 패러데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패러데이 가장 유명한 법칙 뭐 있어요? 전자유도 법칙이 있었죠? 패러데이 전자유도 법칙도 유명하지만 이 패러데이가 화학에서도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 어떠한 법칙이냐? 이것도 이제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바로 물질의 양, 즉 화학 당량에 관련된 법칙입니다. 자,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 전기 분해에 의해 석출되는 물질의 양, W라고 하는 것은 전해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과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K가 전기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Q라고 하는 것은 총 전하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전하량 Q라고 하는 것은 전류 곱하기 통과한 시간으로 구할 수 있어요. 즉, 이 패러데이의 제1법칙인데, 패러데이 제1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의 양은 전류가 클수록,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날수록 그만큼 많이 석출된다라는 것을 나타낸 게 패러데이의 제1법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W는 KQ, KIT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이 K는 뭐냐면 결국에 패러데이 상수분의 그 원자의 화학 당량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넘어가고요. 전기화학 당량이 오게 되면 이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는 것은 전기화학 당량분의 물질의 화학 당량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물질의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입니다. 자, 여기서 원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어렵게 접근을 해보면 이 원자가 있는데 여기 테두리, 껍질에 있는 존재하는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원자 수를 전자수를 우리가 원자
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자가분의 원자량을 쉽게 말해서 이 원자의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자가분의 원자량을 하면 물질의 화학 당량이 나오는데 그 물질의 화학 당량과 패러데이 상수가 있으면 전기 화학 당량을 구할 수 있고 그 전기 화학 당량을 이용해서 전하량과 곱하여 석출되는 물질의 양을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패러데이의 제1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면은 자, 구리의 화학 당량 예를 들어서 구리라는 물질이 있잖아요. 동 있잖아요. 자, 이게 만약에 원자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원자량이 63.54. 그리고 원자가는 2라고 해볼게요. 2. 자, 그러면은 이 화학당량, 구리의 화학당량 구할 수 있겠죠. 2분의 63.54가 됩니다. 맞습니까? 2분의 63.54가 되죠. 자, 그럼 이거 2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 31.77이 되네요. 맞습니까? 177 두 번 하면 354죠? 31.77이 나옵니다. 자, 이런 값이 구리의 화학당량으로 주어지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이제 전기 화학당량분의 구리의 화학당량 이것의 비를 줘요. 비를 어떻게 주냐면 96,494로 줍니다. 96,494. 자,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이 96,494가 이 식에서 어떤 겁니까? 바로 패러데이 상수죠. 패러데이 상수를 넘기고 전기 화학당량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러한 분수가 형성이 되고 결국에 여기 주어진 게 패러데이 상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방금 구리 화학당량 구했잖아요. 패러데이 상수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뭘 구할 수 있어요? 전기 화학당량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전기 화학당량을 구하라 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전기 화학당량의 기본 단위는요. 그램 퍼 쿨롬입니다. 몇 전하량당 몇 그램의 물질이 있는지를 나타낸 게 이제 전기화학 당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96,494로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96,494분의 아까 전에 구한 거 뭐였어요? 31.77. 자, 이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0.3292에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 단위는 뭐냐면 그램 퍼 쿨롬입니다. 그램 퍼 쿨롬. 근데 약간 보기 조금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꾸고자 해요. 자, 어떻게 바꿀 거냐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단위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단위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이제 0.3292의 밀리그램 퍼 쿨롬이 됩니다.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집어넣어서 밀리그램 퍼 쿨롬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이 문제가 여러 번 출제가 되었어요. 특히 전기공사 산업기사 같은 경우도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전기화학당량 그리고 구리화학당량을 이용해서 그리고 패러데이 상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결과값을 도출해내는 과정까지 한번 연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지금 이 풀이 제가 쓴 답 다 지워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나중에 기출문제 들어가셨을 때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패러데이 제1법칙 마무리 해보고요. 자, 지워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온화 경향이라고 있습니다. 이온화 경향. 자, 이온화 경향이 뭐냐면요. 이온화를 얼마나 잘 하는지요. 이온화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 금속 있죠. 금속. 여기 나온 게 다 금속인데 자, 금속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안에서 산화되기 쉽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전자를 잃기 쉽다라는 것이에요. 전자를 얻기 쉬우면 환원되기 쉬운 거고요. 전자를 잃기 쉬우면 산화되기 쉬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는 것은 크면 클수록 산화되기 쉬운 거, 작으면 작을수록 환원되기 쉬운 겁니다. 자, 하나씩 보면요. 칼륨, 바륨, 칼슘, 나트륨 또는 소듐이죠. 마그네슘, 주석, 납, 은이 되는데요. Ag까지 은. 근데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앞에 칼륨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바로 리튬이 있습니다. 리튬.
리튬이 있고요. 자, 리튬, 칼륨, 바륨, 칼슘, 나트륨, 마그네슘까지 온 다음에요. 자, 이 사이부터 제가 여기다가 한 번 더 부등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 사이부터 마그네슘보다 작은 거는 알루미늄이고요. 자, 그거보다 작은 거는 아연이고요. 그것보다 작은 거는 철이고요. 그것보다 작은 거는 니켈입니다. 요 사이에 요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이제 표현을 하자면. 그 다음에 주석, 납,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 자, 여기에는 또 이제 수소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는 구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게 Ag, 은이 되는 거예요. 은. 그렇기 때문에 리튬으로 가면 갈수록 산화되기 쉬운, 전자를 잃기 쉬운 것이고 은으로 오면 올수록 환원되기 쉬운, 전자를 얻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온화 경향이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것은 또는 가장 작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요 중에 4개를 딱 이렇게 선정을 한 다음에 이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로 리, 칼, 바야, 칼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문제에서 한번 정답으로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우리 이온화 경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전기화학공업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전기화학공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전해화학공업이라고 있어요. 전해화학공업. 이건 뭐냐면 전해니까 결국에 전기 분해를 이용한 거죠. 전기 분해에 의해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체로 하는 화학공업을 전해화학공업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쓰이냐면은 보통 수소나 염소 등을 제조하는 또는 금속을 정련하는 데 사용이 되는 그런 공업에 전해화학공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공업이 있는데요. 자, 전기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 변화로 얻어지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 이걸 그냥 통틀어서 전기공업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전기공업의 대표적인 거는 전지를 제조하는 거예요. 전지, 건전지 있죠? 축전지, 그런 것들을 제조하는 1차, 2차 전지, 다음 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런 전지를 제조하는 공업을 뜻하는 것이 전기공업이다. 자, 그 다음에 전열화학공업이 있습니다. 전열화학공업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전기로를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화학공업에서 전기로를 이용해서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면 전기로 사용 시 좋은 점. 첫 번째는 열 효율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열 효율을 증대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광범위한 온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밀도 높은 온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을 수 있다. 어떤 것을 사용하면? 전기로를 사용하면. 그래서 이런 4가지 특징도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열화학공업이라고 다시 알아보면은 전기로에 의한 고온을 이용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탄화물 제조, 결정화, 전열융해, 전열야금, 환원야금 공업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예요? 결국에 화학 제품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전기로를 이용해서 하는 것뿐이지 그것을 전열화학공업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분해공업입니다. 전기화학공업 말고 전기분해공업을 같이 볼게요. 자, 전기분해공업을 보기 전에 최근에 떠오르는 에너지가 있죠. 우리 전기에너지도 차세대 에너지잖아요. 화석연료 에너지에서 전기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에서 다른 신재생 에너지도 있겠지만 또 각광받는 에너지가 바로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 수소에너지는 어떤 것을 사용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수소를 사용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수소를 얻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화석연료에서 추출. 근데 이 화석연료에서 추출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고 복잡하고 조금 환경오염적으로도 문제가 되어서 조금 다른 방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자, 그런 연구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의 전기 분해입니다.
물의 전기분해예요. 자, 보시면 물은 도전율이 극히 낮으므로, 즉 이 말이 무엇이냐? 순수한 물은 도전율이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순수한 물 H2O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안 흐른다라는 겁니다. 매우 낮아서. 그래서 잘 흐를 수 있도록 어떤 것을 첨가한대요? 20% 정도의 소량의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한다라는 겁니다. 물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에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수산화 나트륨은 예전에 이제 말로 가성소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성소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면은 둘 다 그냥 동일한 단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해서 도전율을 높이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H+는 무엇이 된다고요? 음극으로 이동해서 수소가 발생한다고요. 즉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고요. 자, 양극으로 이동해서 산소가 됩니다. OH-는. 그래서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합니다. 산소 O2. 다시 음극에서는 수소,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고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물의 전기 분해라고 한다는 겁니다. 물의 전기 분해, 차세대 에너지로 이제 수소를 뽑아내기 위한 어떤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물의 전기 분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그 장벽이라고 하죠. 그 에너지 장벽을 낮춰주는 어떠한 촉매가 필요합니다. 촉매. 반응을 촉진시키는 매질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근데 대표적인 촉매가 무엇이냐면 물의 전기 분해에서 바로 백금입니다. 백금. 근데 백금은 이제 소량이고요. 단가가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이제 촉매가 필요하다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대표적인 촉매로는 백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의 전기분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음극에서 물의 전기분해 시 음극에서는 수소가 발생하고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과 그리고 20% 정도의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를 해야 물의 도전율을 높일 수 있다. 순수한 물에. 이것만 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기도금입니다. 전기도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금을 입히는 거예요. 도금이라고 하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액세서리 도금도 있고요.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자, 입힐 금속을 양극, P도금체를 음극으로 한다는 거는 입히고자 하는 그 금속은 음극으로 하고요. 입힐 금속은 양극으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그 예시를 황산용액에다가요. 은막대를 음극에다 놓고 구리를 양극에다 놓잖아요. 은막대를 음극에 구리를 양극에 놓으면 그 은막대가 도금이 되어서 구리색을 띱니다. 그래서 P도금체를 음극으로 입힐 금속을 양극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이온을 함유한 수용액 중에서 전기 분해하여 음극에서 금속을 석출하는 거. 이거 중요하죠. 음극에서 금속을 석출하는 거, 전기 분해로 인해 이러면은 전기 도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전원으로 셀렌 정류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셀렌 정류기란 일반 실리콘 정류기가 대부분의 정류기인데 그런 정류기에 비해 내압이나 용량 등이 작아서 소전력 분야에 이용이 되는 거, 이것을 셀렌 정류기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전기 도금에서는 입힐 금속을 양극, P도금책을 음극으로 해서 음극에서 금속을 석출하는 거, 전기 분해를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주입니다. 전주. 우리 전주라고 하면은 간혹가다 이런 분들 계신데 지역의 전주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길에 있는 예전에 이제 전봇대라고 불렸던 전주가 있죠. 콘크리트 전주, 목주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전주도 있는데 여기 전기 응용에서의 이 전주는 무엇이냐면 전기로 하는 주조 과정이다라고 해서 전기 주조고요. 이것을 줄여서 전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 도금을 계속하여, 이거 중요합니다. 정의 많이 나왔어요. 중요해요. 전기 도금을 계속하여 두꺼운 금속층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원형을 떼어서 그대로 복제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전주 또는 전기 주조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전해입니다. 전해 뭐였죠? 전기 분해였죠. 근데 전기 분해도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이 식염 전해가 있습니다. 식염 전해. 자, 염화 나트륨의 수용액을 전기 분해하여 염소, 수산화나트륨 및 수소를 제조하는 것으로 경막법과 수은법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전기 분해하여 염소가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염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요, 플러스 양극에서 만들어지고요. 수산화나트륨 및 수소는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이거는
음극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식염 전해를 했을 때 양극에서 나오는 거는 염소고요. 음극에서 나오는 거는 수산화나트륨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조하는 것으로 경막법과 수은법이 있다라고 했는데 경막법은 말 그대로 막이 있는 겁니다. 어떤 성면포 같은 걸로 해서 막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이온만 지나갈 수 있도록 한 게 경막법이고요. 수은법은 이 경막법보다는 환경오염의 우려도 있고 수은으로 인해 그런 우려도 있어서 잘 사용이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염전에는 이런 경막법과 수은법 정도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금속 전해 정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전해 정제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금속 전해 정련은 전해 정제다. 머릿속에 한번 기입을 하시고, 자, 전기 분해를 이용하여 순수한 금속만을 음극에서 석출해요. 뭐래요? 전기 분해를 이용하여 순수한 금속만을 음극에서 석출해요. 그러니까 즉 전해 정제라고 하는 것은 고순도의 금속을 석출하는 방법입니다. 맞습니까? 순도가 높은 금속을 석출할 때 이 전해 정제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제하는 것으로 주로 구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며 주석, 금, 은, 니켈, 안티몬 등의 제조에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전해 정제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양극에는 보통 정제된 금속을 사용하게 되고요. 전해질에는 이제 금속을 포함한 수용액을 사용하게 되면 음극에서 이제 순수한 금속이 석출된다라는 거예요. 다음 중 고순도의 금속을 석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보기 있다면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금속이 양극 처리입니다. 금속이 양극 처리.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전해 연마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연마 아십니까? 연마? 우리 스테인리스 연마제 제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테인리스 제품을 처음에 구매하면 연마제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연마 성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자, 그 제거를 할 때 뭐 식용유에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묻혀서 한번 닦아주고 베이킹소다 넣고 과탄산소다 넣고 이런 거 해서 끓여준 다음에 한번 중성세제로 닦아주고 이러면 연마제가 제거되거든요, 보통. 근데 그렇게 연마제를 하는 이유는 이런 금속 요철 같은 거, 스테인리스 요철 같은 걸 지워주기 위해서인데 이 전해 연마도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연마라고 하는 게 매끄럽게 해주는 거거든요, 표면을. 즉 금속 요철의 평활화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피연마제를 양극으로, 전극을 음극으로 하는 피연마제라고 하는 거는 연마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전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전극을 음극으로 한다는 겁니다. 자, 음극으로 한 후에 적당한 전해액 중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전류를 흘려주면 이 전기 분해에 의해서 연마가 된다는 거죠. 금속 표면의 돌기 부분만이 먼저 분해됨으로써 마치 거울과 같은 표면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여 전해 연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해 연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해 연마.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극은 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불용성의 탄소 전극을 보통 사용을 하게 되고요. 핵심은 뭐예요? 돌기 부분만이 먼저 분해되어 거울과 같은 표면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전해 연마가 되는 겁니다. 이거 정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 많이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시면 우리 전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착이라고 하는 것은 음극의 금속이 생기게 되는 거. 이게 이제 부착됐다라고 해서 전착이라고 하는데 금속염의 수용액을 전기 분해했을 때 음극의 금속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전해 채취라고 하는 것은 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을 산 등으로 용해시킨 전해액 중에 추출하고 음극의 순수한 금속을 전착시키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오죠. 고순도의 금속을 채취하는 방법 중 맞는 것은이라고 했을 때 이 전해 채취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금속을 산 등으로 용해를 시켜요. 그 다음에 전해액 중에 이런 음극의 순수한 금속을 전착시키는 방법, 이게 바로 전해 채취다라고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 이제까지 배운 내용은 바로 이제 전기 분해라든지 아니면 전기 전해 연마, 전해 주조, 전기 주조 이런 것이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개념 확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번,
전기 분해에 의해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과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저 법칙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 아니라 패러데이의 법칙이죠. 자, 두 번째, 전기 도금 시 이필 금속을 음극, 피도금체를 양극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자, 이필 금속을 양극에 하고 피도금체를 음극으로 해야죠. 우리 아까 전에 예시를 든 것 중에 황산용액에 음극에는 은색 막대, 은막대, 그 다음에 양극에는 구리를 놓으면 구릿빛이 난다고 했잖아요. 은막대가. 그렇기 때문에 음극, 양극이 서로 바뀌었습니다. 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전주란 전기도금을 계속해서 두껍게 금속층을 만든 후 원형을 떼어서 그대로 복제하는 거. 전기주조 맞습니다. O가 되겠고. 4번 순수한 금속만을 전기 분해로 하여금 음극에서 석출한대요. 순수한 금속을 얻는 방법이죠. 근데 정제하는 것을 전해 정련이라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전해 정련 맞죠? 전해 정련, 전해 정제 맞습니다. 자, 피연마제를 양극으로 전극을 음극으로 하여금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거울과 같은 표면을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연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공이 아니라 전해 연마가 나와야 되죠. 자, 물을 전기 분해하면 음극에서는 수소가,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합니까? 그렇죠. 물을 전기 분해했을 때 음극에서는 수소가,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순수한 물의 도전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용액은 가성소다 또는 이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불리는 그런 물질을 첨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O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따라서 개념 확인 이렇게 풀어봤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